초이의 글빵 동무. 아, 따가워! 초이가 비명을 질러도 여주댁은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이 천이 피로 빨갛게 물들어도 좋단 말이야? 초이는 목소리를 깔고 여주댁을 나무라듯 말했다. 그제야 여주댁이 초이를 바라보았다. 바늘에 찔리니 정신이 번쩍 드시지요.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여주댁은 말하면서도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다. 여주댁, 난 바느질에는 영 마음이 가지를 않아. 어머니께 대신 얘기 좀 해줘, 응? 오늘은 둘 중 하나를 택해 꼭 배우라 하셨습니다. 자수를 놓든가 음식을 만드든가. 바느질이 싫으면 부엌으로 가시겠습니까? 초이는 바늘을 자수천에 찔러놓고 한숨을 푹 쉬었다. 왜 셋 중에서 고르라고는 안 하시지? 셋이라니요? 술을 놓든가 음식을 하든가 책을 읽든가 그럼 망설이지 않고 대본을 고를 수 있을 텐데. 여주댁은 초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듯 다시 눈을 내리깔았다. 모란꽃 한 송이를 완성하시면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명을 받은 여주댁은 방문을 지키는 수문장 같았다. 할 수 없었다. 이 방에서 나가려면 술을 놓는 수밖에. 초이는 바늘에 엉킨 실을 가위로 잘라냈다. 실 끼우기부터 다시 해야 했다. 붉은색 실을 한 자 정도 잘라서 실 끝을 엄지와 검지로 비비니 실 끝이 뾰족해졌다. 왼손에는 바늘이 들고 오른손에는 실이 잡았다. 두 손이 천천히 눈앞에서 만났다. 손이 바들거렸다. 10발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실은 바늘귀 주위에서 맴돌 뿐 바늘귀를 통과하지 못했다. 입안 가득 바람을 넣은 채 초이는 점점 더 눈을 찡그리며 바늘귀와 실이 만나기를 기다렸다. 허사였다. 손가락 사이에서 땀이 배어나왔다. 휴. 초이는 두 손을 툭 떨어뜨리며 한숨을 쉬고는 여주댁을 불렀다. 여주댁! 여주댁은 눈을 내리깐 채 답이 없었다. 실 좀 한 번만 더 끼워줘. 초이가 다시 말했지만 여주댁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재빠르게 천을 뚫고 지나가던 바늘이 보이지 않았다. 치, 잠자는 수문장이네. 초이는 실과 바늘을 치우고 다리를 쭉 뻗었다. 팔도 쭉 뻗어서 기지개를 켜고는 허리도 움직였다. 아! 그제야 방석 밑에 깔려있던 책이 생각났다. 어제 몰래 오라버니 방에서 가져온 책이었다. 초이는 엉덩이를 들어 방석 밑에 있는 책을 만져보았다.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초이는 여주댁을 살피며 천천히 책을 빼들었다. 겉포지에 두보라고 적혀 있었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몰랐지만 오라버니가 베껴 쓴 책이라 믿음이 가서 무조건 들고 나와버렸다. 책을 잡은 두 손이 살짝 떨렸다. 바늘을 들었을 때 떨리던 것하고 느낌이 달랐다. 바늘과 실에는 가까이 가기 두려워하던 손이 서로 힘을 합쳐 큰일을 치르려는 무사들처럼 덥석 책에 달려들려고 했다. 여주댁이 눈을 살며시 뜨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순간 초이는 책을 자수틀 위에 얹었다. 그리고 여주댁처럼 눈을 내리깔고 자수틀만 바라보았다. 여주댁이 여전히 졸고 있는 걸 확인한 뒤 초이는 천천히 책 표지를 넘겼다. 책이 너무 가까워서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도 좋았다. 책 냄새가 좋았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아기씨, 안방 많이 모셨습니다. 가뿐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주댁이 벌떡 일어나서 초이에게로 다가왔다. 여주댁을 바라보는 초이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여주댁은 얼른 술 깬 바늘을 초이의 손에 들려주고 자수틀 위에 있던 책을 자신의 방석 밑으로 숨겼다. 방문이 열렸다. 술은 많이 놓았느냐? 어머니의 말에 초이가 쭈뼛거리며 일어났다.
어머니는 초이가 수놓은 천을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찼다. 아직 꽃잎 하나도 못 끝낸 게냐? 손이 여려 익숙지 않사오나 금방 나아지실 겁니다. 여주댁이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어머니의 못마땅한 음성이 방 안에 가득 찼다. 내일은 오라버니 벗들이 축하하러 온다고 했으니 좀 쉬었다가 부엌으로 가거라. 부엌은 어찌? 이미 어머니의 마음을 눈치챘지만 초이는 제발 아니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님에게 대접할 음식 만드는 법과 상 차리는 법을 배울 것이야. 아래 것들이 다 한다고 해도 상전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집안에 기강이 잡히는 것이다. 생각한 대로였다. 초이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초이에게 가르칠 것들을 여주댁에게 이르고 나갔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초이의 얼굴은 밝아지지 않았다. 요즘 들어 초이는 잘 웃지 않았다. 깔깔거리며 집안을 뛰어다니고 가뿐이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엄니, 아기씨랑 잠깐 나가서 숨바꼭질이라도 하고 올게요. 눈치를 보던 가뿐이가 여주댁에게 물었다. 여주댁이 고개를 끄덕였다. 싫다. 초이는 가뿐이가 자기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언짢았다. 아기씨,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에요. 초이가 얼굴을 들었다. 어찌 알았냐는 표정이었다. 제가 아기씨를 키웠잖아요. 5살밖에 안 된 지가 아기씨 없고 기저귀 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시지요? 가뿐이의 넉살에 초이의 눈이 점점 반달 눈이 되었다. 숨바꼭질 하자. 아기씨가 먼저 숨으셔요. 제가 찾을게요. 싫어. 우물가까지 먼저 달려간 사람이 숨기로 해. 초이의 말을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서서 방문을 열어 젖혔다. 초이와 가뿐이는 신발을 찾느라 덥석을 떨었다. 아기씨 밀지 마셔요. 내가 언제 밀었다 그래? 둘은 냅다 마당에 돌아 우물가로 뛰어갔다. 아기씨 잤습니다. 가뿐이는 감았던 눈을 뜨고 주위를 살폈다. 초이가 숨은 곳은 뻔했다. 안채, 뒷곁, 장토대로 가면서 가뿐이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기씨 어디 숨었을까요? 생쥐도 모르고 고양이도 모르지만 나는 알지요. 아기씨! 가뿐이는 불어 발을 크게 구르며 커다란 장독 뒤로 몸을 날렸다. 어? 장독 옆에 오독하니 앉아서 해벌쭉 웃어야 할 초이가 없었다. 아기씨! 아기씨! 가뿐이는 안채바당과 행랑채, 별채를 돌아다니며 초이를 찾았지만 헛일이었다. 초이는 신발 두 짝을 양손에 움켜쥐고 햇살에 비껴드는 서가를 쳐다보았다. 한쪽 벽을 따라 층층이 세워진 서가에는 책이 빼곡했다. 아버지가 늘 책을 읽고 손님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채에 숨은 것이다. 자신을 애타게 찾는 가뿐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아버지는 저 책들을 다 읽으셨을까? 책이 얼마나 재밌으면 저렇게 많은 책을 두고두고 보실까? 초이는 무릎걸음으로 서가에 다가갔다. 두 손을 치마에 닫고 천천히 책 한 권에 손을 댔다. 갑자기 바깥이 소란스러웠다. 초이는 재빨리 바닥에 엎드렸다. 도대체 아기씨가 어디에 숨었단 말이야? 모르겠어요. 집 밖에도 나가봤는데 보이지 않아요. 가뿐이가 울먹거리며 여주댁에게 대답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사랑채에는 들어가 봤니? 초이는 몸을 더 움츠렸다. 대감마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설마 아가씨가 거기에 숨었겠어요? 여주댁과 가뿐이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휴. 그제야 초이는 몸을 일으키며 씩 웃었다. 아버지는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셨다. 이 사랑채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초이는 한참을 선 채로 서가에 꽂힌 책들을 훑어보았다. 서가에는 아는 책도 있었지만 모르는 책이 대부분이었다. 초이는 같은 제목으로 10권이 쭉 이어져 있는 책 중에 한 권을 꺼냈다.
태평광기? 작은 목소리로 제목을 읽으며 첫 장을 펼쳤다. 선녀가 나오는 이야기책이었다. 초이는 입맛이 다시며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렸다. 아버지처럼 반듯하게 앉아서 책을 읽고 싶었지만 문에 그림자가 비칠까봐 배를 밀며 문 쪽으로 갔다. 책장을 넘기면서 초이는 천천히 책 속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잠시 후 하얀 창호지에 먹물을 뿌린 것처럼 방이 확 어두워졌다. 초이는 할 수 없이 머리를 책에 대고 눈을 살짝 감았다. 소금물로 세수한 것처럼 눈이 한 차례 따끔거리더니 점점 편안해졌다. 하품이 머리를 울리며 입 밖으로 빠져나갔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님. 가뿐이가 마당에 꿇어앉아 두 손을 맞잡고 빌었다. 초이가 언제부터 안 보인다는 게야? 전심을 드시고 가뿐이야 숨바꼭질을 했는데 어디에 숨을 쉬었는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답니다. 손님이 계셔서 진작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여주댁이 허리를 굽히며 대신 말했다. 김씨 부인은 화를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집안에 경사가 있어서 손님이 계속 드나들었고 지금도 손님이 머물고 있어 차칫하면 초이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퍼질 수도 있었다. 덥석 떨지 말고 차근차근 얘기해보아라. 부엌으로 오라는 말에 화가 난 것 같진 않더냐? 책벌레 아가씨한테 음식을 배우려 하니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가뿐이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책벌레? 아닙니다요. 마님,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냥 책을 좋아하시기에. 초이에게 벌레라고 했으니 가뿐이는 자신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김씨 부인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조용히 따라오너라. 김씨 부인이 앞장섰다. 가뿐이는 눈물 콧물을 닦으며 김씨 부인을 뒤따랐다. 중문을 지나고 김씨 부인이 멈췄다. 열어라. 대감마님이 아무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가뿐이가 중얼거리며 사랑채 마루로 올라갔다. 천천히 사랑채 문을 열고 방 안을 살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도 안 계십니다요. 가뿐이가 문을 닫으려다 말고 다시 문을 밀었다. 누마루로 난 창문 밑에 무언가가 있었다. 왜 그러느냐? 김씨 부인이 마루로 올라갔다. 가뿐이는 눈을 끔뻑대며 방을 살폈다. 아이고 아기씨! 창문 밑에서 초이가 책을 메고 잠들어 있었다. 가뿐이가 달려가 초이를 흔들어 깨웠다. 불을 밝혀라. 김씨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잠에서 깬 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을 내려다보기만 하는 어머니가 무서웠다. 올해 들어 어머니는 예전과 달리 엄해졌다. 이제 책은 그만 읽고 가사를 배워라 글이 일렀거든. 어미 말에 허투루 들은 게냐? 어머니, 왜 저는 글을 배우고 책을 읽어서는 아니 됩니까? 혼례를 올리면 친형해야 하는데 가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글만 읽으면 어느 댁에서 좋아하겠느냐? 친형이라니요? 초이의 물음에 김씨 부인이 낯이 있게 한숨을 쉬었다. 혼이 나면 시댁에 들어가 살아야 한단 말이다. 지금까진 초이가 벌떡 일어섰다.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아 답답했다. 저는 혼인 같은 거 하지 않을 겁니다. 초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에는 어느새 걱정이 열려 있었다. 균아, 어디 보자. 김씨 부인이 마당에 앉아있는 균이를 일으켜 세웠다. 균이는 새를 잡겠다며 종을 마당에서 새총을 가지고 놀았다. 진짜 새를 잡는 건 허락되지 않았기에 새 잡는 흉내만 내고 있었지만 균이의 모습은 새를 100마리라도 더 잡은 아이처럼 신이 나 있었다. 형님들의 벗들이 왔으니 가서 인사를 드려야지. 그 벗들 중에 네 스승이 되어줄 분도 있을 것이다. 균이의 옷을 털어주며 이야기하는 김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아버지와 형들을 닮아 명석하니 스승에게 배우면 우리 균이의 학문이 대구까지 뻗어나가는 것은 문제도 아니지. 김씨 부인은 균이의 어깨를 다독이다가 흠칫 놀랐다. 언제부터인지 초이가 뒤에 서 있었다. 초이의 눈빛이 마치 김씨 부인과 균이를 물어보는 것 같았다. 왜 그러고 서 있는 게야?
차를 끓여내는 법도를 배우려고 안채로 가는 길입니다. 꿈쩍도 않는 초일이 대신에 가뿐이가 말했다. 어서 가거라. 김씨 부인은 초이의 눈빛을 모른 채 했다. 어머니, 초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씨 부인은 가슴이 뜨끔했다. 요즘 들어 초이가 하는 일마다 못마땅해 하고 있었기에 초이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되었다. 한번 따지고 들면 못당한 아이였다. 저도 스승님께 학문을 배우고 싶습니다. 5살짜리 군이도 스승님께 학문을 배웠는데 저는 어찌... 그건 누이가 여자라서 그렇잖아. 균이는 자신도 아는 것을 누이가 모르는 게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며 끼어들었다. 똑부러지게 말하던 초이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여자는 글 공부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다더냐? 균이는 누이가 화가 났는지 아닌지 관심도 없었다. 새총으로 나무 위만 노리고 있었다. 초이는 5살짜리 동생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초이의 눈빛을 피하며 균이를 데리고 걸음을 옮겼다. 밥 짓기는 되고 글 짓기는 안 된다니 말이 돼? 나도 글 공부할 거야. 그래서 작은 오라버니처럼 과거에 급제할 거야. 임금님을 도와 나란히도 할 거야. 명나라에서는 그런다는걸? 여자도 벌수라고 그런다는걸? 나도 꼭 글 공부 많이 하여. 응. 초이가 눈을 감고 악을 바락바락 쓰자 김씨 부인이 달려와서 초이의 입을 막았다. 그러고는 안절부절 못하여 초이를 자신의 뒤로 밀었다. 어느 때 규수의 목소리가 이리 큰가 했습니다. 그제야 초이는 눈을 끔뻑이며 대문 쪽을 보았다. 어느 대갓집 마나님으로 보이는 부인이 서 있었다. 차가운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에서 초이를 못마땅해야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오셨습니까? 기벌을 주셨으면 모시러 갔을 터인데. 김씨 부인이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다. 소문대로 댁에서는 아이들이 편하게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드님이 과거에 급제했다 하여 축하하러 들렀는데 나중에 따님이 과거 급제하면 그때 또 축하드리러 와야겠군요. 냉수 섞인 부인의 말에 김씨 부인은 뭔들 바를 몰라 했다. 아직 어려서 생각이 바르지 못합니다. 어서 안채를 드시지요. 김씨 부인은 얼른 부인을 안채로 안내했다. 부인이 다시 한번 초이를 훑어보고 돌아섰다. 누구신데? 날이 개서 아가씨 혼처 자리를 생각하는 집안의 마님이래요. 가뿐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 초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글 공부하고 싶다고 악을 썼지만 부모님 얼굴에 먹칠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노심초사할지 아버지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을지 걱정되었다. 균이는 오라버니 방으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초이는 균이와 어머니가 간 곳을 번갈아 보았다. 어느 쪽으로 가도 환영받지 못할 것 같았다. 벌써 3일째 어머니는 아침 문안을 받지 않았다. 초이는 별채에서 혼자 밥을 먹고 술을 놓고 바느질을 했다. 균이가 노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가뿐이도 들리지 않았다. 초이는 쪽가위를 들어 실을 끊고 자수틀은 물끄러미 보았다. 노란 꽃님 하나에 실이 엉킨 것처럼 수가 놓여져 있었다. 그것도 며칠 동안 끙끙대며 겨우 완성한 것이었다. 차라리 모란으로 실을 쓰라고 하면 좋을 텐데. 모란에 대한 사상이 떠오를 듯 떠오르지 않았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조야, 둘째 오라버니의 목소리였다.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오라버니의 모습에 초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집안 분위기가 착 가라앉은 게 우리 누이 때문이라지. 오라버니의 웃음과 은성은 언제 들어도 좋았다. 하지만 초이는 일부러 부르퉁하게 말했다. 어찌 오셨습니까? 균이하고 글 공부하던 중 아니셨습니까? 균이는 어리지만 영특해서 가르치는 재미가 쏠쏠하구나. 저는 균이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초이는 오라버니에게 다가앉으며 말했다. 은석 부리는 아이처럼 보이겠지만 어쩔 수 없었다. 글을 쓰고 읽을 줄 알면 됐다.
사대부의 여식이니 그만큼이라도 배운 것이다. 오라버니는 어머니보다 더 엄격하게 말했다. 초이의 귓볼이 빨개지고 얼굴이 뜨거워졌다. 어릴 적 글을 가르쳐주며 우리 초이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우치는구나 하고 칭찬하던 오라버니가 초이를 밀어내고 있었다. 저는 그보다 더 배우고 싶습니다. 훌륭하신 학자들의 가르침을 깨우쳐 우주 만물의 이치를 알고 싶습니다. 오라버니와 버때처럼 학문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남의 생각도 귀담아 듣고 나의 생각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자가 글 공부하거나 나란 일을 하는 건 지금 세상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니 수다 놓고 밥이나 지으라는 것이지요? 그게 하찮은 일이더냐? 혼인하여 아이를 낳고 정성껏 키워 나라의 훌륭한 인재를 만드는 일이 여자가 할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오라버니는 아예 작정하고 온 것 같았다. 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것이 틀림없었다. 초이는 입을 옹다물고 방바닥만 내려다보았다. 모란의 붉은 꽃잎이 초이의 가슴에서 번져나갔다. 꽃잎은 점점 더 넓게 퍼져서 가슴을 꽉 채웠다. 초이는 한쪽 무릎을 세워 가슴팍으로 당겼다. 꽃잎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무릎을 꽉 껴안았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꽃잎이 눈물이 되어 새어나오라 했다. 오라버니는 헛기침을 하며 초이의 눈치를 살폈다. 아직 볕이 있으니 이만 가봐야겠구나. 초이는 두 팔로 꽉 안았던 무릎을 놓았다. 아직 안 계신 분이 계십니까? 동가식서 가숙하는 멋인데 얼마 동안 나와 지내며 공부도 하고 나란 일에 대해 얘기도 할 참이다. 어떤 분이십니까? 양반이 아닙니까? 어찌 여기저기 떠들며 산다는 말입니까? 그런 괴짜가 있으니라. 학문은 뛰어나지만 세상의 글을 받아주지 않으니. 그분도 세상의 법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분이옵니까? 오라버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초이를 보았다. 좀 전까지만 해도 낯빛이 부그락부그락 하더니 어느새 표정이 환해졌다. 어서 가보십시오. 초이의 표정이 왜 밝아졌는지 알 수 없어 오라버니는 고개를 갸웃했다. 오라버니가 가고 난 후 초이는 살금살금 방에서 나왔다. 오라버니의 거처인 작은 사랑채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초이는 걸음을 멈췄다. 작은 사랑채 마루에 오라버니와 낯선 산비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무명 두루마기는 허름해 보였으나 수염이 곱게 자란 얼굴은 단정해 보였다. 오라버니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오라버니가 말한 친구가 분명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그 선비는 호탕하게 웃기도 하고 고개를 들어 높은 나뭇가지를 쳐다보기도 했다. 초이는 뭔가 결심한 듯 웃으며 돌아섰다. 다음날 아침 초이는 부엌으로 갔다. 마기씨께서 어쩐 일로 부엌에 나오셨습니까? 가뿐이가 어리둥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작은 오라버니는 아침 드셨지? 물론이지요. 차는 언제 내갈 거니? 왜 그러셔요? 어머니가 그러셨잖아. 채 내가는 법도 알아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차를 내가려고. 초이는 가뿐이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부엌 안을 살피며 말했다. 차는 내가지 않을 건데요. 왜? 작은 도련님은 벌써 출타하셨어요. 임금님이 부르셨대요. 뭐? 그럼 그분은? 오라버니 친구분 말이야. 같이 나가셨어요. 다시 오신다지? 어? 아니요. 마님께 그동안 신세 많이 졌다고 인사드리고 가셨어요. 초이는 반쯤 열린 대문을 붙잡고 멍하니 밖을 내다보았다. 심부름 하는 척하면서 오라버니의 방에 드나들 생각이었다. 그러다 보면 오라버니와 그 선비에 대하여 낄 수도 있고 학문에 대한 얘기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게 되었다. 대문 밖이 왁자지껄 소란스러웠다. 도려운 몇몇이 책을 옆에 끼고 장난치며 지나갔다. 서당에 가는 일일 것이다. 초이는 대문을 조금 더 열어 도령들의 뒷모습을 계속 바라보았다. 맨 바지 저고리 차림에 집신을 신은 아이들도 책을 옆에 끼고 지나갔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녔지만
초이의 눈에는 또래 남자아이들만 보였다. 감투인 양 옆구리에 책을 끼고 가는 모습이 부러웠다. 초이는 혼자서 이 대문을 나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스승님을 만나러 가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초이는 조심스레 대문 건너로 한 발을 옮겼다. 치마 끝으로 당해의 코가 삐죽 나왔다. 얼른 발을 대문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날 밤 초이는 꿈을 꾸었다. 균이와 함께 어딘가로 가는 꿈이었다. 가는 내내 균이는 뛰어다녔고 초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뒤따랐다. 어느샌가 균이는 스승님 앞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했다. 하지만 초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허둥거렸다. 균이가 있는 서당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꿈에서도 꿈인 걸 알았지만 서당 문을 꼭 열어야겠다는 생각에 깨지 않으려고 억지로 눈을 감았다. 그러다가 눈을 뜨고 웅크린 몸을 천천히 폈다.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점점 부하가 났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내가 꼭 열고 말 테니까. 초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우물가에서 직접 물이 떠서 세수도 하였다. 단정하게 옷을 입은 초이는 아침상을 기다렸다. 그 선비는 어디로 가신다더냐? 뜬금없는 질문에 가뿐이가 눈을 끔뻑거렸다. 오라버니 친구분 말이다. 여기저기 떠들며 사는 선비를 어머니께서 그냥 보내셨을 리 없다. 그제야 가뿐이는 눈을 치켜들며 무언가 기억하려고 미간을 찌푸렸다. 아, 이달 선비님 말이지요. 어디더라? 남산 어디 선비집에 잔치가 있어 간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달 선비님이셨구나. 힘자도 모르고 찾아가려 했네. 초이는 멋쩍은 듯 혼자 웃었다. 그러고는 화가 많이 난 사람처럼 가뿐이를 노려보았다. 너 지난번에 요강 낀 것 어머니가 알고 계시냐? 가뿐이의 눈이 놀란 토끼 눈이 되었다. 내 속 저고리를 인두로 태워먹은 건? 가뿐이가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바들바들 떨었다. 아기씨, 그 일은 덮어주시기로 했잖아요. 나를 남산골로 데려가다오. 그럼 내 절대 입을 열지 않겠다. 남산골은 왜요? 초이는 아주 큰 비밀을 털어놓기라도 하는 듯 목소리를 낮춰 또박또박 말했다. 내 스승님은 내가 찾을 거야. 가뿐이는 아침상을 들고 나오며 머리를 흔들었다. 아이고 머리야, 저 고집부터 아가씨를 어쩐데. 가뿐이는 여주댁의 까만 쓰개치마를 초이의 머리 위로 올려주었다. 커다란 보자기에 쌓인 것처럼 초이는 겨우 눈만 빼꼼 내밀었다. 이렇게 하면 허대간 밑대가 아가씨인 줄 아무도 모를 거예요. 반나절 안에 다녀야 해요. 엄니한테는 마님을 찾으시면 잘 둘러대달라고 했어요. 가뿐이가 앞장서서 큰 사람채 뒷뜰로 향했다. 뒷뜰에는 밖으로 향하는 조그만 문이 있었다. 초이는 가슴이 콩닥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남산골은 가난한 선비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공부하는 선비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 잔칫집은 금방 눈에 띌 것이다. 남산골로 가는 동안 초이의 스케치마가 점점 내려왔다. 바깥 구경은 1년에 한두 번 여주댁을 따라 장에 가본 게 전부였다. 짙은 초록으로 물든 나무와 파란 하늘은 집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생전 처음 보는 것 마냥 새로웠다.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다. 마을 앞을 지나면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에 따라 웃었고 장터를 지날 때는 상인들의 흥정에 덩달아 끼어들고 싶었다. 아기씨! 초이와 반대로 가뿐이는 속에서 열이 나는 것이 겨우겨우 참고 있었다. 안방 마님께 혼쭐을 나고 풀 죽은 초이가 안쓰러워 바깥 바람이라도 씌워주려고 나온 참이었다. 이달 선비를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처음부터 생각지도 않았다. 남산이 누구네 앞마당이래? 가뿐이가 궁시렁거렸지만 초이는 들은 채 만취하며 걸음을 빨리 했다. 여기가 남산 아래마을이에요. 초가 몇 채가 보이는 곳에서 가뿐이는 길가 나무 곁에 풀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이달 선비님은 아기씨가 찾으셔요. 저는 힘들어서 더는 못 가겠구먼요. 애구구. 집 몇 채가 마을의 전부야?
애기씨도 참, 저기 산이 보이죠? 저 산을 삥 눌러서 군데군데 집들이 다 들어앉아 있잖아요. 가뿐이는 팔을 쭉 뻗어 휘두르며 말했다. 초이는 쓰개치말이 내리며 귀를 쫑긋 세웠다. 잔칫집이 있으며 분명히 사람들 소리에 시끄러울 터였다. 그런데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여기는 아닌 것 같았다. 초이는 천천히 다른 집을 찾아서 걸었다. 간반에 꾸었던 꿈이 불현듯 생각났다. 초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꼭 찾을 거야. 찾아서 스승님이 되어달라고 부탁드릴 거야. 이대 선비님은 나의 간절한 마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야. 초이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했다. 아기씨! 가뿐이가 정신없이 초이를 쫓아 뛰어갔다. 초가 며칠이 또 지나고 실개천도 지났지만 잔칫집은 찾을 수 없었다. 초이도 슬슬 다리가 아파왔다. 그렇다고 가뿐이에게 엄살을 부릴 수는 없었다. 가뿐이는 몇 발자국 떨어져 경치를 구경하는 척하면서 따라왔다. 남산골이 대체 어디야? 제가 언제 남산골이라고 했어요. 남산 어디 북골인지 두톱바위골인지 남산에도 말이 많다니까요. 뭐? 걸음을 옮기다 보니 굴뚝에서 연기가 퐁퐁 나는 집이 보였다. 초이는 한달음에 그 집으로 달려갔다. 주막이구나. 초이는 실망하여 돌아섰다. 뒤따라온 가뿐이가 주막을 기웃거렸다. 초이가 가뿐이의 손을 끌며 말했다. 배고파도 참아라. 돈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참, 애기씨도 세상 물정을 모르십니다. 가뿐이는 주막 안으로 휙 들어가서 평상에 퍼질러 앉았다. 초이도 엉거주춤 따라 들어가 가뿐이 옆에 조심스레 앉았다. 주모가 초이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가뿐이에게 말했다. 이런 곳에 아기 상전을 모시고 다녀도 되나? 아줌마, 이 근처에 잔칫집 없어요? 가뿐이의 물음에 주모가 다시 한번 초이를 보았다. 초이는 스개치마 사이로 주모를 보았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아기씨가 많이 지쳐 보이는구먼. 글쎄, 임당 어른댁에 잔치가 있다고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초이가 놀라서 스개치마를 획 벗었다. 거기가 어딘가? 두톱 바위골이에요. 여기서 한참 더 가야 합니다. 가자. 초이는 주모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도 있고 주막 밖으로 나갔다. 가뿐이가 평상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오늘은 여기까지구만요. 애기씨, 가뿐이의 목숨은 하나뿐이라고요. 빨리 집으로 가셔요. 초이도 더는 걸을 힘이 없었다.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가면서 초이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내일은 꼭 스승님을 만날 거야. 다음 날 어머니에게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는데 다리가 후두거렸다. 어머니 방에는 오라버니도 있었다. 오라버니가 자꾸 자신을 보는 것 같아 불안했지만 초이는 준비한 말을 입 밖으로 꺼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저 때문에 마음고생만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초이는 얼른 고개를 떨구었다. 오늘은 제가 어머니께 올릴 죽을 끓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깐 가뿐이와 장 구경을 다녀와도 될까요? 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오라버니도 따라 웃었다. 초이는 어쩐지 오라버니의 웃음이 마음에 걸렸지만 금세 잊었다. 죽을 끓이는 건 밥을 짓는 것보다 어려웠다. 솥바닥에 죽이 늘러붙지 않게 계속 저어야 했다. 뜨거운 김이 손과 얼굴에 달라붙어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 그래도 초이는 콧노래를 불렀다. 잠시 후면 남산으로 스승님을 만나러 갈 것이다. 까마 쓰개치마를 쓰고 초이는 달리듯 걸었다. 어제보다 더 먼 길이었다. 해가 지기 전에 갔다 와야 하는데 가뿐이는 자꾸 엉뚱한 데를 기웃거렸다. 불쌍해라. 가뿐이의 시선에 따라 초이도 고개를 돌렸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길가에서 흙을 파먹고 있었다. 다 떨어진 옷에 흙먼지가 잔뜩 묻은 더벅머리 아이를 보니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흙이 맛있니? 네? 왜 하필이면 흙을 먹어? 밥이 더 맛있을 텐데. 아기씨도 참, 밥이 맛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대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지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흙을 파먹겠어요. 왜? 부모가 밥도 안 해준대? 초이는 어린 자식한테 밥도 안 해주는 부모를 당장 혼내고 싶었다. 세상엔 아기씨처럼 복 받은 사람이 많지 않답니다. 저도 저 아이보다는 팔자가 낫겠거니 하고 살아요. 평생 종살이에서 못 벗어나도 굶지는 않겠지 하고요. 가뿐이는 소매자락으로 눈을 문지르며 앞장서서 걸었다. 초이는 쉽게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더벅머리 아이가 그 자리에 푹 쓰러져 다리를 끌어안으며 눈을 감았다. 두터 발곳까지 가는 동안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다. 이제까지 초이가 본 사람들은 집에 온 손님들이 전부였다. 그들은 늘 잘 웃었고 잘 먹었고 잘 차려입었다. 세상 사람 모두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물결에 흔들리는 작은 배처럼 초이의 마음이 출렁거렸다. 임당 어른댁을 물어 찾아갔지만 이달 선비는 없었다. 하룻밤 지내고 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고 했다. 남산골로 가셨대요. 가뿐이가 다른 선비들한테 전해들었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초이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오랜만에 글을 짓고 싶었다. 어머니가 싫어하셔서 마음으로만 지었다. 허물었던 글을 종이에 적어두고 싶었다. 초이는 천천히 일어나 방에 불을 켰다. 지필목을 담아두었던 상자를 찾았지만 없었다. 분명 서랍 속에 넣어두었는데 어머니가 원망스러웠다. 여자에게는 글 한 줄 못 쓰게 하는 세상도 원망스러웠다. 초이는 다시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서가에서 본 책의 장면이 떠올랐다. 꽃들이 피어있고 나비가 춤추며 아름다운 선녀와 사람들이 평화로이 살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의 모습이었다. 초이는 낯에 보았던 아이와 사람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았다. 더벅머리 아이가 배시시 웃었다. 아기씨, 가마 타고 갈까요? 제가 마님께 잘 말씀드릴게요. 싫다. 초이가 고집스럽게 입을 꾹 다물고 대문을 나섰다. 어제 하루 종일 보자기 3장에 술을 놓았다. 김씨 부인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초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앉아서 술을 놓았다. 몇 번이나 바늘을 찔렀지만 엄살 한번 피우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에게 외출 허락을 받았다. 김씨 부인은 초이가 음식이라고 술을 놓는 것이 답답하여 잠깐 머리를 식히려고 외출하는 줄 알았다. 여느 때 같으면 바깥 출입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고집센 초이를 살살 달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허락했다. 오늘은 가뿐이가 더 서둘렀다. 아기씨, 날씨가 왜 이렇대요? 비가 오면 어쩌죠? 하늘을 올려다보니 초이도 걱정되었다.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다지. 하지만 나는 아직 스승님을 뵙지도 못했으니 만나기만 하면 나의 스승님이 되어달라고 3번, 아니 10번이라도 빌어올 수 있을 텐데. 오늘도 이달 선비를 못 만날까봐 초이는 불안했다. 남산골은 조용했다. 마을 입구 느티나무 밑 평상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흙을 파먹고 있지는 않았지만 차림새는 초라했다. 너희들 혹시 이달 선비님이라고 아니? 가뿐이는 이 동네에 이달 선비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얼른 집에 돌아가고 싶은 모양이었다. 아이들은 서로 쳐다보며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 동네에 놀는 게 선비인데 이달인지 박달인지도 어딘가에 있겠지 뭐. 아이들 옆 평상에 누워있던 한 남자가 느릿느릿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어디에요? 어디에 있어요? 초이가 참지 못하고 다가가 물었다. 남자가 초이를 훑어보았다. 보아니 어릴 때 귀수 같은데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초이는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가뿐이를 보았다. 가뿐이는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혀를 끌끌 찼다. 아기씨, 푼돈이나 좀 쥐어줘요. 초이는 그제야 주머니에서 엽전을 꺼내 가뿐이에게 주었다.
가뿐이에게서 돈을 건네받은 남자가 한 곳을 가리켰다. 저기, 저 집이 이 마을 서당이요.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슈. 선비들이 가끔 들리는 곳이니. 남자는 이 말을 남기고 희죽거리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아이들이 초이와 가뿐이를 보며 킥킥거렸다. 아무래도 이상했다. 가뿐이가 서당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잠시 후 가뿐이는 초이가 서당에 도착하기도 전에 손을 내저으며 도로 나왔다. 그제야 남자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초이는 가뿐이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남산골을 돌며 마음이 다독였다. 또 언제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설사 나온다 한들 이달 선비를 어찌 만날까? 그래도 세상 구경 많이 했어. 그치? 네, 저도 아기씨 덕분에 맘 놓고 집 밖으로 다녔어요. 고마워요. 미안하고요. 네가 왜 미안해? 초이는 가뿐이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다. 어둑어둑해서야 집에 도착했다. 여주댁이 잘 둘러댔겠지 생각하며 초이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라앉혔다. 가뿐이는 무섭지도 않은데 성큼성큼 대문으로 다가갔다. 가뿐이가 대문을 여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온 집안이 발가 뒤집혔으면 어쩌나 초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아니나 다를까 여주댁이 달려와 초이를 이리저리 살폈다. 다행히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오라버니가 대청 앞에 서 있었다. 어디를 다녀오는 게냐? 오라버니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초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뿐이를 보았다. 가뿐이가 대신 살려달라고 빌면 좀 나을 텐데. 가뿐이는 여주댁 곁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슬쩍 웃는 것 같기도 했다. 장 구경을 갔다가 정신이 팔려서 그만. 오라버니에게는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지만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다. 오라버니도 초이를 마냥 기회해주던 예전의 그 오라버니가 아니었다. 요즘 바깥 출입이 잦구나. 아버님이 돌아오실 때도 다 되어가는데 집안 건사 못했다는 꾸지람을 듣기는 싫구나. 오라버니는 성지 고약한 재상애들에게 분명했다. 오라버니의 꾸지람을 들으며 초이는 입안에서 혀를 쑥 내밀었다. 초이는 오랜만에 꿀잠을 잤다. 거의 매일 꿈속에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데 꿈도 전혀 꾸지 않고 깊이 잤다. 아무래도 몸이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았다. 아기씨, 둘째 도련님이 건너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냥 넘어갈 오라버니가 아니었다. 어제는 너무 늦어서 큰 소리를 내지 않은 것뿐이었다. 초이는 마음을 다잡고 작은 사랑채로 갔다. 손님이 오셨느냐? 대돌에 오라버니의 신발 말고 또 다른 신발이 있었다. 글쎄요. 가뿐이는 이 말을 남기고 가버렸다. 초이는 방문을 두드렸다. 오라버니. 초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들어오너라. 방으로 들어서니 웬 선비가 고개를 돌려 초이를 보았다. 초이도 살며시 고개를 들어 그 선비를 보았다. 그러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다. 네가 그토록 찾아 헤매시던 분이다. 오라버니가 어찌? 오라버니가 웃었다. 오라버니의 모습에 가뿐이의 웃는 모습이 겹쳐졌다. 그럼 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뿐이와 네가 몇 날이 나다닐 수 있었겠느냐? 듣고 보니 그러했다. 초이는 가뿐이 머리를 콩 쥐어박아 주리라 생각하며 방문을 쏘아보았다. 그러다 이달 선비와 눈이 마주쳤다. 초이는 반정 맞은 모습을 들킨 것 같아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았다. 영특하다고 오라비의 칭찬이 대단했다. 글을 읽고 쓸 줄 안다고 들었는데 왜 꼭 스승을 두고 배우려 하느냐? 초이는 얼굴이 붉어졌다. 스승님께 듣는 첫 번째 질문이었다. 초이는 말앤침을 삼켰다. 이달 선비도 여자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할까봐 겁이 났다. 저는 성현들의 넓고 깊은 학문과
지혜를 배우고 싶고 시도 짓고 싶습니다. 초이는 떨리는 음성으로 또박또박 말하려고 했었다. 시를 짓고 싶다고? 제 마음엔 항상 어지러운 눈발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배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붓을 따라 종이에 담기는 게 좋습니다. 시를 쓰면서 살고 싶습니다. 감히 제가 이런 꿈을 꾼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하시겠지만요. 초이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아니다. 시는 누구나 쓸 수 있다. 네? 초이는 이달 선비의 말에 놀라 오라버니를 보았다. 지금까지 누구나 시를 쓸 수 있다고 말해준 사람은 없었다. 이달 선비와 오라버니가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초이 너도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구나. 이 선비를 스승으로 모시고 글 공부해 보아라. 이따금 우리 같이 글을 지어 서로 얘기도 나누자꾸나. 오라버니, 방금 하신 말씀은... 초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자랐다. 스승님께 글을 배우고 세상에 나아가 별시라는 것도 당연한 내 몫으로 여겼다. 한데 너를 보며 글을 읽고 짓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되었단다. 이 행복을 나만 누릴 수는 없다. 우선은 너와 나누고 세상과 나누고 싶구나. 오라버니, 선물이 있다. 오라버니는 비단 보자기에 싼 꾸러미를 서안 위에 올려놓았다. 풀어보아라. 초이는 서안에 다가가 보따리를 천천히 풀었다. 보자기가 스르르 내려가고 책 2권과 붓, 벼루, 먹이 차례로 탑을 이루고 있었다. 초이는 책 1권을 집어들어 펴보았다. 아무 글도 없는 빈 종이를 묶은 책이었다. 그동안 글짓기를 못해 답답했지. 이제 그 책에다가 너의 마음을 모두 담아보아라. 초이는 책을 꼭 끌어안고 냄새를 맡았다. 이제 우리는 글빵 동무가 되는 거다. 글빵 동무요? 함께 책을 읽고 글도 지으며 학문의 깊이를 더해가는 동무 말이다. 스승님과 오라버니와 동무가 되다니. 그것도 마음껏 책을 읽고 시를 짓는 동무가 되다니. 초이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저도 글빵 동무 할 거예요. 준이가 씩씩거리며 방문 앞에서 떼를 썼다. 당연히 너도 글빵 동문이라. 균이는 해벌쭉 웃으며 초이 옆에 앉았다. 어머니께서 누이는 여자라 글 공부하면 안 된다 하였습니다. 균이의 말에 초이가 얼굴을 찌푸렸다. 균이는 초이에게 혀를 쑥 내밀었다. 초이는 여자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나 글 공부를 하여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초이는 허리를 곧게 펴고 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리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오라버니에게 말했다. 오라버니, 균이는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균이가 멀뚱멀뚱 초이를 쳐다보다가 소리를 질렀다. 싫어요. 누이는 무섭단 말이에요. 글빵 동무들의 웃음소리가 방문을 넘고 담장을 건너 멀리 퍼져나갔다.